네, 색을 불러낸 사람들. 이제 색채를 연구하다 보면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제 두서없이 만나게 되는데요. 저는 연대기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 색이 처음부터 철학적인 데서 과학까지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를 짧게나마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정형화돼서 너무 색을 어렵게 만들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미처 몰랐던 그 색채 과학자들이 또는 색채 철학자들이 했던 얘기를 크게 두 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자, 아주 고대 시절이에요. 색을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제 거기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문헌에 확실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추론을 하거나 이야기처럼 전해 내려온 게 아니고 문헌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들이 분명하게 승인을 받았거나 심사를 받은 것들입니다.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보이시는 게 아크로폴리스에서 논의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이제 옛날에는 다이알로그라고 그러죠. 대화를 통해서 이제 공부하던 시절이에요. 그건 공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예, 이것은 이것이옵니다. 아, 그렇구나. 오늘은 네가 얘기해봐라. 서양도 똑같이 다이알로그식으로 공부를 해왔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이 쭉 있는데요. 자, 색을 옛날 사람들은 그 유명한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분들도 색을 얘기했어요. 플라톤은 물질에 색 따위는 없고, 플라톤은 뭐라고 그러냐면 물체에는 색이 없어. 다만 내가 눈을 떠갖고 색을 바라보면 내 안광이 가갖고 그 색을 보면서 내가 판단을 하는 거야. 내 맘이야, 저 색은. 그리고 내가 느끼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니다. 빛이 비추면 객관적인 물체에 닿아서 반사된 거를 갖다가 사람이 눈으로 보는 거지 어떻게 눈에서 빛이 나가서 그걸 더듬냐고 반대 이론을 얘기합니다. 둘이 아주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인간 중심적인 것하고 물체 중심적인 것하고 아주 반대되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어때요? 플라톤이 워낙 막강한 세력을 갖고 있고 이 학계에서 힘이 좋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 플라톤이 말한 게 그냥 그렇게 진실되게 하긴 눈을 떠야 보이니까 저도 눈을 감았다가 떠야 보이니까 그게 맞는 걸로 인식하고 특별하게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해서 뉴턴 시절까지 갑니다. 굉장히 오래 간 거죠. 예. 그러니까 플라톤의 위력이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래서 제가 한번 그림을 형상화해 봤어요. 자, 플라톤이죠. 눈에서 안광이 나갑니다. 원래는 지금 제가 무채색으로 해놨지만 색이 없습니다. 그랬다가 눈에서 안광이 나가요. 그래서 더듬어갖고 빨간색 사과구만 이렇게 아는 겁니다. 이게 바로 플라톤식 인간 중심론, 자기 중심론의 사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리스토텔레스. 아니다. 빛이 있어야 되고 물체가 있고 빛이 비추면 그 빛이 내 눈에 들어와서 내가 색을 느끼는 거다. 이렇게 느끼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왜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리스토텔레스가 좀 과학자였던 모양이에요. 생각보다는. 철학이지만 아니 노란색 빛에 비추니까 물건이 다른 색으로 보이고 대리석 벽에다가 흰색 빛을 비추니까 녹색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빛에 따라 색이 다르게 보이는데 어떻게 그게 눈을 뜨면 보이는 거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때는 플라톤의 이론이 워낙 강해갖고 안 됩니다. 그 이후로도. 근데 이런 걸 깨달으니까 뭐예요? 현대 과학의 메타모리즘에 대해서 깨닫습니다. 그건 지금 현대 과학에서 빛에 따라 색이 같거나 다르게 보이는 현상을 말하는 게 메타모리즘인데 이때는 그런 장비 없이 그냥 깨달은 겁니다. 대단하죠. 자, 그 다음엔 드디어 색을 제일 처음에 분석을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굽니까? 뉴턴입니다. 뉴턴은 그 귀족이죠. 그래서 서 아이작 뉴턴입니다. 이 뉴턴 시절에는 뭐냐면요.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내가 오늘은 뭔가 보여줄게. 오늘은 내가 질량 불변의 법칙을 보여주겠어. 이게 굉장한 사치고 집 자랑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뉴턴이 내가 요번에는 번개 치는 걸 갖다가 원리를 깨달았지. 보여주겠어. 이게 그 당시에는 뭐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려한 잔치를 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들이 쇼할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당시 귀족들은 그런 장치를 해놓고 초대를 합니다. 그래갖고 보여주면서 자랑을 합니다. 그렇게 했던 게 뉴턴인데 뉴턴은 굉장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뉴턴이 이제 우리한테 세계관계된 거는 프리즘이죠. 프리즘. 유리 이제 조각인데 이 프리즘을 처음으로 이제 발견을 했고요. 원래는 동양에서 어떻게 하다가 페르시아에서 만들어져서 그 산 넘고 물 건너왔지만 그게 빛이 그냥 막연하게 퍼진다는 걸 알았지만 뉴턴은 분광이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빛은 빨주노초, 파보 6개로 쪼개지는데 태양빛은 그것들은 쪼개진 빛은 합쳐지면 다시 흰빛이 되고 빨주노초, 파보로 쪼개진 것들은 더 이상 분광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빨강은 아무리 프리즘에다 또 비춰도 그냥 빨강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에는 6가지 색깔이 있다. 근데 나중에 학자들의 권유를 받고 7가지 색으로 바꿉니다. 인디고라는 걸 추가해가지고. 그래서 7색깔 무지개가 되는 거죠. 지금 오른쪽에 보면은 그림에 뉴턴이 만든 색상환 그 색 배열이 보이실 거예요. 처음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다가 태양광을 관찰하다 보니까 바로 뭐가 없냐 하면 이 자주색이 없어요. 태양광 안에는. 근데 색상환을 만들어 갖고 이걸 좀 완전체로 만들고 싶어요. 색이 순환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고민을 합니다. 꽃밭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자주색 꽃들이 많아요. 저 색은 어떡할까? 그 당시엔 측색기나 이런 게 없을 당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자주색을 추가하면 사람들은 파랑색, 보라색, 자주색, 빨간색으로 연관지어서 볼 거야 라는 거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자주색 부분을 채워가지고 완전한 색상환을 만들죠. 그래서 최초로 색상환을 만든 사람이 뉴턴이 되는 겁니다. 그 색채 연구자 중에는요, 그 과거의 연구자들은 대부분 철학가, 특히 괴테 같은 경우에는 문학도 합니다. 철학가이자 문학가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정치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이마르 공화국의 수상도 지냅니다. 괴테. 네, 대단하죠. 자, 이런 괴테는 경험과 추측만으로 보색에 대한 원리를 깨닫습니다. 자, 괴테가 여러 가지 했고 시인, 소설가, 극작가, 뭐 정치가도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수상도 했습니다. 게다가 색채학 책도 많이 썼습니다. 색채학자이기도 합니다. 자, 보색이라는 게 원래 물리보색은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보색에 대한 연구가 물리보색인데요. 광원이 있죠. 빨주노초, 파남보, 빨주노초, 파보, 광원에서 비추면 물체에 빛이 흡수가 되는 양이 있어요. 왜냐하면 100% 반사되는 건 거울면이죠. 예, 거울은 100% 반사가 됩니다. 그래서 빛을 비춰도 하얗게 보이죠. 반짝거리고. 그런 걸 100% 거울면이라고 그러는데 일반 물체는 노란 거, 빨간 거, 주황색 많아요. 이런 것들은 어때요? 태양광이든지 광원이 비추면 흡수하는 게 있고 반사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반사하는 색을 보고 그 물체가 무슨 색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랬을 때 보색은 광원이 비쳤어요. 흡수가 되고 어떤 색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일부 색은 반사를 해서 우리가 봐요. 그럴 때 이 반사된 색에 원래 광원의 색에서 흡수된 색의 양이 있죠. 그리고 반사된 색이 있죠. 그럼 반사된 색은 일부만 반사가 된 거예요. 나머지는 흡수됐죠. 이 흡수된 색이 반사된 색의 보색입니다. 좀 어렵죠. 이거를 물리보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사된 색은 원래 광원에서 흡수된 색이 빠진 양이 반사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흡수된 색의 양을 다 합한 게 바로 이 물체색의 보색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물리보색입니다. 양적인 보색. 자, 이랬는데 괴테는 이런 이론보다는 다른 보색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색상환도 지금 보색 연구라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보색을 괴테는 색상환에서 반대에다가 배치를 했는데 이 반대에다 배치한 원리가 심리보색이라는 겁니다. 예, 계속 보이는데 심리보색은 뭐냐면 물체에서 뭐를 섞어서 무채색이 됐던 그걸 합해서 광원색이 됐던 관계없다. 사람이 느끼는 게 보색이다. 그 보색을 어떻게 느낄 거냐? 바로 잔상에 의해서 느낍니다. 보색 잔상. 그리고 이 프리즘도요,
지금 프리즘 그림이 보이실 텐데 위에 거는 뉴턴이 만든 이 프리즘에서 분광되는 형식입니다. 그대로 분광이 되죠, 이렇게. 예? 평행하게. 근데 괴테가 만든 건 밑에 겁니다. 이게 그냥 분광이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똑같이 뭐 악보 늘어놓듯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도 분광되면서 섞여갖고 분광이 되는 거다라는 좀 더 깊이 있는 원리를 조금 더 자세하게 밝힙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괴테가 말한 보색이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저녁 무렵 숙소에 들어갔을 때 이걸 자세히 읽어보면 잘생기고 밝은 그리고 아주 예쁜 검은 머리컬을 가진 스칼렛 옷을 빨간색 옷이죠. 입은 소녀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예, 벽에. 그 다음에 반쯤 이제 그 아가씨가 예쁜 스칼렛 빨간 옷을 입고 검은 머리컬을 갖고 밝은 피부를 가진 여자가 서 있다가 나갔어요. 그런데 그 벽에는 검은 기미의 얼굴이 있고 또 푸른 바다색의 옷을 입은 여자가 아른거렸다. 계속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리보색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학가니까 이렇게 멋지게 표현을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저 아가씨의 손을 바라보세요. 하얀 손톱 있죠? 하얀 손톱을 15개만 실 테니까 바라보세요.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흰 손톱입니다. 자, 보이세요? 푸른 바다색 옷과 검정색 얼굴이 보이죠? 이게 괴테가 말한 보색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물리보색 있죠? 빛이 비쳤을 때 흡수된 거가 반사된 거의 보색이다. 흡수되고 사라진 빛의 합이 보색이다. 이거하고 바로 이거는 괴테가 말한 심리보색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리 물리보색이 중요해도 사람이 어떻게 느끼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원리를 경험과 추측만으로 깨달은 겁니다. 그 당시엔 측색기가 없을 때니까. 아주 중요한 깨달음이죠. 다음에 색채학의 학문적인 계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영과 헬르몰츠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자, 토마스 영이라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의사이자 물리학자이자 생리학자고 언어학자. 옛날에는 이 박사고 귀족이면 그냥 모든 학문을 다 했습니다. 그냥. 예. 그러니까 그 의사를 하다가 철학도 했고 문학도 했고 글도 썼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을 많이 배운 건 귀족들이었으니까 주로. 예. 제가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토마스 영은 빛의 삼원색을 깨달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빛이라는 게 촛불이나 장작불이나 이런 거밖에 없을 시절입니다. 그랬는데도 빛에는 빨강, 노랑, 파랑 삼원색이 있어. 빛에. 이거를 합치면은 밝은 흰색이 되고 빛의 색이 되고 원래 이거를 다 빼버리면 검정색 어둠이 돼. 그리고 이것들을 골고루 비율에 따라 섞으면 다양한 색을 만들 수 있어. 그 원리는 빨로 파야. 빨강, 노랑, 파랑이야. 라고 발표를 합니다. 자, 그러고 있다가 빨강, 노랑, 파랑이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러고 있다가 이 눈의 전문가이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주장하면서 최초로 안경도 개발합니다. 뭐냐면 난시 교정 렌즈도 개발해요. 의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토마스 영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난시 안경도 만들어. 색채에 대해서 빛의 원리도 깨달아. 그러니까 눈에 대해서나 그런 데 대해서는 아주 도사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당시에 좀 도사란 표현이 그렇지만 다음에 헬르몰츠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영은 그 영국 사람이고 헬르몰츠는 이름 듣듯이 독일 사람이죠. 이쪽 동네. 그러니까 대륙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50살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헬르몰츠는 막상 영을 살아있을 때 거의 만났을까요? 그냥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50년 차이입니다. 거의. 50살 차이. 자, 그랬는데 우리는 후대 사람들은 영 헬르몰츠 색채 학설이라고 부릅니다. 영 헬르몰츠 학설이라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헬르몰츠는 빛에 대한 원리를 그래도 빛을 분해할 수 있을 때 시절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빛을 분해해 보니까 빛의 원리를 보니까 빨강, 노랑, 파랑이 아니고
빨강, 초록, 파랑이더라. RGB더라. 알고 보니까. 그러나 영 선생님이 말했던 빨강, 노랑, 파랑의 원리와 빨강, 초록, 파랑의 원리는 같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합치면 흰색, 빛이 원래의 광원색이 되고 이것들을 다 빼버리면 껌껌한 색이 된다. 어두운 색이 된다. 까만색이. 빛이 없으니까 검정색이라고 표현했죠. 그때는.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원리는 그분이 깨달은 게 맞다. 그래서 나는 헬름홀츠 학설이라고 하고 싶지 않고 그분을 존경하니까 영 헬름홀츠라고 그러겠다. 원리는 그분이 깨달은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학자로서 우리가 거의 50년 이상 지난 다음에 그분의 학설이 중요했다고 내가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분 이름을 앞에 쓰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거의.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학자로서의 그런 도덕성도 뛰어났던 사람이 헬름홀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헬름홀츠라는 분은 돌아가시고 나서 100주기가 됐을 때 저렇게 색각 삼각형 우표가 나올 정도입니다. 국가에서. 예, 대단했죠. 그리고 학자로서도 아주 훌륭한. 그러니까 원래 빨강, 초록 그건데 그분이 깨달았을 때는 빛이라는 게 과학적인 도구가 적어갖고 노랑이라고 하신 것 뿐이야. 근데 원리는 맞아. 두 분 다 빛의 삼원색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헬름홀츠의 원리는 XYZ의 함수를 정하는데 아주 기준점이 되는 중요한 연구를 한 겁니다. 과학이 이때부터 시작을 한 거죠. 다음에 색채 과학의 문을 연 겁니다. 위대한 프랑스인 에펠탑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프랑스에 가면 파리에 거기에 프랑스를 빛낸 위대한 위인 47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대단하죠. 프랑스라고 그러면 그래도 과학 전통이 꽤 오래된 나라인데 그래서 미셸 위젠 슈브롤인데 이 슈브롤이라는 이름을 프랑스 유학하고 온 사람들은 슈브후 이렇게도 읽습니다. 그 R을 우리가 르노 자동차도 우리나라는 르노라고 그러지만 프랑스에서는 흐노 자동차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미셸 위젠 슈브후 이렇게 부릅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그냥 편의상 반영어로 쉐브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이분은 화학자입니다. 직물학자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미셸 위젠 슈브롤은 조화론도 만들었어요. 색을 활용하게 만들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병치원색의 원리를 깨닫습니다. 병치원색. 똑같은 녹색을 표현하더라도 노랑과 파랑을 아주 섬세하게 섞어서 교차한 녹색과 그냥 녹색을 칠한 거와는 느낌이 다르다. 노랑, 파랑을 병치원색해서 깨알같이 늘어놓은 거는 더 생동감이 있고 활기차 보인다. 이 원리를 깨닫습니다. 그래갖고 그 원리를 그냥 혼자 깨닫는 게 아니라 후기 인상파 화가들하고 같이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조르즈 쉐라 이렇게 있는데 우리 간단하게 쉐라의 그림 하겠습니다. 병치원색으로 아주 유명한 후기 인상파 화가입니다. 왜요? 바로 이 미셸 위젠 슈브롤하고 교류를 통해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해가면서 더 생동감 있는 색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고 같이 만들어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천도 한 거죠. 그래서 전묘파 화가들의 그 화려하고 율동적인 색이 만들어질 수가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 미셸 위젠 슈브롤은 대단했고요. 또 조화론도 나중에 펼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신인상주의 탄생에 아주 큰 영향을 줬다 해서 쉐라, 신약들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혼색이 중요하고요. 이분은 여러분들 나중에 듀퐁이 되는 회사가 있거든요. 거기에 직물연구소의 연구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물은 어때요? 염료를 그 당시에는 다 섞어서 염색을 하기보다는 섞어서 짭니다. 특히 프랑스나 유럽 옷감들은 노랑, 빨강 이렇게 섞어서 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화려하고 예쁘죠. 그래서 지금도 유럽에 가서 옷을 사게 되면 그 교차로, 얼룩무늬로 또는 줄무늬로 짜져 있는 옷들이 많은 걸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색상 환도 만들고 생동감 있는 색도 만들고 조화론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나름대로 그냥 덮어놓고 전묘법이 훌륭해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색상 환도 만들고 조화론도 만들어가면서 완전한 체계를 세워서 자기의 조화론과 병치원색 이론을 펼쳤던 겁니다. 다음엔
빛과 색을 구분하다. 그라스만입니다. 그 유명한 그라스만의 법칙. 이제 그게 나옵니다. 그라스만의 법칙. 그게 이제 헬르몰츠 선생님이 먼저 깨달았고, 그리고 나서 RGB 이론이 이제 펼쳐져 온 건데요. 그라스만입니다. 그라스만이라는 분은 이제 과학자죠, 역시. 그리고 나서 수학자, 언어학자이기도 합니다. 수학자들이 뭐예요? 수학자들이 색채를 하게 되면요, 굉장히 기계적이고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탁탁 떨어지게 만듭니다. 화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 수학자 집안에서 나왔는데요. 그라스만의 대수의 법칙도 있고 빛의 원리도 있고 다 많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라스만은 RGB 세 가지의 색을 만드는데 각각의 색을 합치면 RGB를 그 알맞는 양, 원래 있던 그 광원의 양만큼 합치게 되면 RGB에 들어있던 양을 다시 거꾸로 합치게 되면 흰색의 원래의 광원색이 된다. 이게 바로 그라스만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모든 색은 원래 광원이 갖고 있던 흰색 안에 있는 빨강의 그 색을 일정량을 합치고, 또 블루, 파란색도 일정량을 합치고, 그린, 녹색도 일정량을 합치면 어떤 색이든지 만들 수가 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그라스만의 법칙입니다. 중간온색하고는 좀 다르죠. 중간온색은 제가 여기 샘플을 만들어 놨는데 물감으로 섞는 겁니다. 다들 물감을 섞으면 감 뽑은 색이 된다는 아주 위험한 색을 갖고 있는데 생각을 큰일 납니다. 감 뽑은 색은 무조건 섞으면 어두워지는 색을 감 뽑은 색이라고 합니다. 가 뽑은 색은 무조건 섞으면 밝아져야 됩니다. 빛이 밝은 빛이 내려왔어요. 조금 그 빛보다는 어두운 빛이라도 빛을 비추게 되면 밝아지지 절대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빛은 합칠수록 계속 밝아집니다. 예, 빛은 합칠수록 계속 밝아집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 인쇄 잉크 있거든요. 옵셋 인쇄 잉크 또는 셀로판지 겹치면 겹칠수록 어두워집니다. 그거는 예, 하다못해 투명한 거 거의 백색에 가까운, 그러니까 무색에 가까운 걸 합치더라도 계속 합치면 어두워집니다. 무조건. 밝아지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물감의 혼색을 가끔 그 감법온 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오해입니다. 중간 혼색입니다. 흰색 물감하고 검정색 물감 합치면 어두워지나요? 더 어두운 검정색 됩니까? 아닙니다. 가운데 있는 회색이 됩니다. 정도 차이는 있어요. N5가 되냐, N6가 되냐, N3가 되냐 양에 따라 달라질 뿐이지 두 개의 가운데 있는 색이 됩니다. 흰색하고 빨간색을 합쳐요? 아주 어두운 빨강이 되든가요? 아니요. 흰색하고 빨강을 합치면 분홍색에 가까운 밝은 그 빨간색이 됩니다. 양에 따라 다르다고 그랬죠. 제가 합치는 양에 따라. 그거를 중간 혼색이라고 합니다. 두 색의 가운데 색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물감에 대한 거하고 옵셋 인쇄, 셀로판지 여기에 대한 그 매체에 대한 이해를 좀 충분히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라스만의 법칙을 다시 얘기하다 보면 모든 색은 빛인데 세상의 여러 색은 빛의 색이야. 이게 다 모든 것들이 빛이 반사돼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다. 그건 맞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밑에 함수가 잠깐 보이는데 수학 공식이 보이는데 물체색은 I는 물체색이에요. 물체색은 여기 이퀄 기호가 3개죠. 3개를 더했다는 뜻이에요. 소문자 R의 R은 뭐냐면 원래 광원이 갖고 있던 거 대문자 R 아래 이 물체가 가진 레드의 양은 소문자입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광원에서 이 물체가 갖고 있는 고양 소문자 R만큼과 그린, 블루 다 마찬가지죠. 원래의 광원에 이제 이 물체가 가진 고양만큼을 다 더하면 진짜 이 물체색이 나와. 이게 그라스만의 법칙입니다. 좀 과학적인 얘기지만 요거를 한 번 더 제가 얘기한 걸 들어보면 그 뜻이구나. 그러니까 원래 광원에 있던 양을 다 그대로 다 합치면 당연히 광원색인 백색이 되는 거고 그게 이 물체색을 표현하려고 할 때는 물체색이 가진 것만큼의 RGB를 합쳐주면 물체색이 된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네, 그게 그라스만의 법칙이고요. 이제 색채 과학자들, 그러니까 맥스웰이라는 사람을 이제 소개할 건데 맥스웰까지를 이 전 사람들을 전기학자, 수학자, 철학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빛에 대한 거, 전기에 대한 거, 물리에 대한 원리를 깨닫고 설명한 사람들입니다.
좀 다르죠. 그래서 맥스웰 전과 맥스웰 후가 달라집니다. 맥스웰 후는 눈에 보이고 실용적인 색채가 많고요. 맥스웰 전에는 원리와 이해와 과학적인 그 원칙에 의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맥스웰 이전, 맥스웰 이후로 나눕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과학자 맥스웰입니다. 전기공학자입니다. 자, 지금 보면 맥스웰이 손에 색채 원반을 들고 있죠. 저게 뭐냐면 색팽이라고 하기도 하고 색채 원반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색채 혼합판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 아주 저게 중요한 원리를 갖고 있는데 맥스웰의 그 색 원반은 어떤 원리를 갖고 있냐면 여러분들 검정색 100g하고 흰색 100g을 섞으면 N5 중립회색이 나올 것 같으세요? 아니요. 굉장히 어두운 회색이 나옵니다. 예, 둘 다 100g씩 섞게 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가운데가 나와야 되잖아요. 물론 반사율은 가운데가 나옵니다. 하지만 사람의 눈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보는 중간색과 또 실제로 물감을 섞었을 때 나오는 중간색이 다릅니다. 그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그거를 극복한 게 바로 이 맥스웰입니다. 뭐냐면 검정색 반으로 칠해진 팽이와 이 손에 팽이 보이시죠? 흰색 반, 그러니까 둘 다 반씩만 칠해진 거를 빠르게 팍 돌리면 그거는 그거야말로 중간에 있는 정확한 가운데에 있는 회색이 보입니다. 물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똑같이 섞으면 아주 어두운 회색이 나옵니다. 그런데 맥스웰이라는 사람은 두 개를 칠해진 팽이로 섞게 되면 물리적인, 화학적인 특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가운데 색이 보인다라는 걸 깨달았고 그거를 색팽이로 증명을 한 사람입니다. 예,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회전 혼색기라고 해갖고 있는데 그게 현대에도 바로 이 맥스웰의 원리를 실천한 회전 혼색기입니다. 거기에는 물감이든 헝겊이든 관계없이 섞을 수가 있죠. 회전 혼색기니까. 우리 왜 흰물감하고 빨간 헝겊을 어떻게 섞습니까? 못 섞습니다. 그러나 맥스웰의 회전 혼색의 원리 같으면은 반은 헝겊 붙이고 반은 물감 칠하고 섞을 수가 있죠. 아주 대단한 원리를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의 컬러 사진을 개발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전기학자라고 그랬죠. 빛에 대해서 깨달은. 제가 그래서 맥스웰을 표현할 때 색채, 빛에 대해서는 도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빛의 속도를 계산해서 알아낸 사람이에요. 최초로. 그 전에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러고 다른 미켈란젤로나 그 르네상스 시대에 있던 여러 가지 과학자들이 있죠. 그 과학자들도 막 깨달으려고 철학자, 과학자, 다빈치까지 막 빛의 속도를 계산하려고 그랬습니다. 다빈치 때는 어떻게 계산하려고 그랬냐면요. 이쪽에 산에 거울을 10개를 배치합니다. 게다가 하인들한테 얘들아, 내가 이 커튼을 걷자마자 너도 걷어. 빛이 보이면 너도 걷어. 그래갖고 여러 개의 이 거울을 비춰놓고 이 거울에서 저 거울 비치면 비쳤다 걷어라. 너도 비쳤다 걷어라. 이래서 빛을 계산하려고 그랬어요. 속도를. 그러니까 사람이 빨리 걷든 늦게 걷든 관계없이 빛이 보였어. 커튼 걷어. 번쩍거렸지. 그럼 너도 걷어. 이러니까 몇 킬로에 걸쳐서 이 빛이 반사된 거를 갖고 빛의 속도를 계산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얼마나 빛의 속도가 계산하고 싶었으면 그랬을까요? 그러다가 그 우주에 있는 빛의 반사되는 속도, 그 별이죠, 밤에. 그걸 가지고도 계산했어요. 대단했죠. 그랬는데 실제로 빛이 1초간 얼마에 가는지, 30만 킬로를 가는지 뭐 이렇게 가는 거는 이 맥스웰에 의해서 처음으로 빛의 속도가 계산되어집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맥스웰의 원반 디스크가 보일 거예요. 바로 이게 바로 물감의 특성을 배제하고 실제로 우리가 그 종이로 오려서 정량적으로 붙이면 바로 그거에 우리가 기대했던 색에 합쳐지는 그런 맥스웰의 디스크들입니다. 그리고 맥스웰은 바로 색은 빛이고 빛은 전자기파고 나는 그 속도를 계산했고 빛은 그 진공의 속도 속에서 이렇게 된다. 예, 이거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빛의 속도를 계산한 게 나오고요. 초당 얼마를 가느냐를 처음으로 계산한 사람입니다. 예, 여기까지 1차로 그 색채를 연구했던
그 선구자들의 얘기를 마치고 이제 좀 이따가 그 2부에서는 그 색을 응용한 현대에 있는 색지학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